세상에는 화를 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한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했다. 분노는 마음의 불이다. 이 불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을 태워버린다. 정약용이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 삶은 짧고 학문은 방대하다. 이 말씀은 시간의 소중함을 강조한 것이다. 한정된 시간을 의미 없는 분노에 낭비하지 말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 분노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과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쓰는 것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을까? 답은 명확하다.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것이다. 독을 조금 마시면 약이 되지만 많이 마시면 죽는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적당한 선에서 다스리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 정약용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얼마나 현명하게 감정을 관리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분노와 싸우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다스렸다. 그 결과 그의 사상은 제자들을 통해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다. 1801년 봄, 정약용은 40의 나이에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다. 죄가 무엇인가? 천주교를 믿었다는 것. 하지만 그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다. 단지 형제들이 천주교와 관련되어 있었을 뿐이다. 20년을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헤어져야 했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수레에 실려 강진으로 가는 길, 그의 가슴 속에는 불덩어리 같은 분노가 타올랐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분노에 휩싸이는 순간 자신은 진짜로 끝이라는 것을. 그날 밤 유배지에 도착한 정약용은 촛불을 켜고 글을 썼다. 분노는 마음의 불이다. 이 불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을 태워버린다. 하지만 이 불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열로 쇠를 단련하듯 자신을 단련할 수 있다. 그날부터 정약용은 18년 동안 단 한 번도 분노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 대신 그 분노를 책으로 바꿨다. 500권이 넘는 책.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학자. 그 비결은 바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이 직접 실천했던 그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 분노란 무엇인가? 정약용은 신경밀엄에서 분노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다. 분노는 자존심이 상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불이다. 이 불은 순식간에 번져서 이성을 태워버린다. 생각해보라. 언제 화가 나는가?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나라는 존재가 상처받았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분노의 뿌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다. 나를 너무 크게 여기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크게 반응한다. 정약용 자신도 그랬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분노하는 것은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벌하는 것이구나. 정약용은 분노를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급격한 분노.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화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작은 실수에 참았던 것이 터지듯 폭발한다. 정약용은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다. 급격한 분노는 칼과 같다. 순식간에 사람을 베고 관계를 끊고 평생의 후회를 남긴다. 한순간의 분노가 평생의 후회를 만든다. 둘째, 쌓이는 분노.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쌓이는 화다. 참고 참고 또 참는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다. 정약용은 이것이 급격한 분노보다 더 무섭다고 했다. 쌓이는 분노는 독과 같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안으로 들어가 오장육부를 병들게 한다. 평생 화를 참으면 결국 몸이 병든다. 셋째, 정당한 분노. 부당함을 보고 일어나는 의로운 화다. 약자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볼 때, 부정부패를 볼 때, 거짓과 위선을 볼 때, 정약용은 이것만은 필요하다고 했다. 의로운 분노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하지만 이 분노마저 조절하지 못하면 자신을 파괴한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분노 모두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급격한 분노는 막아야 하고 쌓이는 분노는 풀어야 하고 정당한 분노는 건설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가? 정약용의 기록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화가 날 때는 10가지 세어라.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100가지 세어라. 숫자를 세는 동안 마음의 불이 식는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일시정지 기법과 같다. 화가 날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시간을 두는 것이다. 정약용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호흡법을 병행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즉시 입을 다문다. 말을 하지 않는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잠시 숨을 멈춘다. 천천히 숨을 내쉰다. 이것을 3번 반복한다. 숨을 깊이 쉬면 마음이 깊어진다. 마음이 깊어지면 분노는 가라앉는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이 방법으로 수없이 많은 분노를 다스렸다. 관리들의 무례한 태도, 주민들의 냉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분노로 바뀔 때마다 그는 숫자를 세고 호흡을 조절했다. 정약용의 또 다른 방법은 글쓰기였다. 하지만 독특한 점이 있었다. 분노가 일어나면 종이에 그것을 모두 적어라. 욕설도 좋고 원망도 좋다. 마음속 모든 것을 쏟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라. 정약용은 실제로 이렇게 했다. 밤에 혼자 촛불을 켜고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적었다. 그리고 다 쓴 후에는 그 종이를 불에 태웠다. 왜 불태웠을까? 글로 쓰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불태우는 것은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쓰고 나면 후련하고 태우고 나면 자유로워진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 방법을 추천한다. 표현 글쓰기라고 하는데 감정을 글로 쓰면 마음이 정리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한 가지를 더 강조했다. 절대로 그 글을 상대에게 보내지 마라. 보내는 순간 분노는 칼이 되어 돌아온다. 정약용이 가장 강조한 방법이다. 화가 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정약용 자신의 경험이다. 유배지에서 한 관리가 정약용을 매우 무례하게 대했다.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하지만 며칠을 관찰해보니 그 관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랬다.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도 화를 냈다. 정약용은 깨달았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통에 짓눌려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 정약용은 그 관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를 위해 약을 구해주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생각한다. 그 사람의 배경 상황 고통을 상상한다. 만약 내가 저 사람이라면 질문한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분노가 줄어든다. 정약용은 화가 날 때 걸었다. 유배지 주변을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때로는 밭을 갈았고 나무를 패고 집을 수리했다. 몸을 움직이면 화가 몸 밖으로 나간다. 땀으로 호흡으로 움직임으로. 실제로 정약용은 유배 생활 동안 육체 노동을 많이 했다.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었다.
현대 과학도 이것을 증명한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진다. 화를 억누르지 말고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내라. 정약용의 명언이다. 화났을 때 한 결정은 평생 후회한다. 하루를 기다려라. 아니, 사흘을 기다려라. 정약용은 화가 날 때 절대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편지를 쓰다가도 화가 나는 내용이면 하루를 두고 다시 읽어봤다. 대부분의 경우 다음 날 읽으면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화는 바람과 같다. 거세게 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진다. 바람이 부는 동안 배를 띄우지 마라. 화난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1시간 후 상황을 정리한다. 하루 후 냉정하게 생각한다. 3일 후 결정한다. 정약용은 이렇게 해서 수많은 실수를 막았다. 정약용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분노를 글로 바꾼 것이다. 500권이 넘는 책. 그 책들은 모두 억울함과 분노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억울하게 유배를 왔다면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겠다. 나를 모함한 자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정약용은 분노의 에너지를 창조의 에너지로 바꿨다. 분노는 강한 에너지다. 이것을 파괴에 쓸 것인가, 창조에 쓸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정약용은 분노를 고치는 힘으로 사용했다. 유배지의 열악한 환경이 화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화를 억누르는 대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했다. 낡은 집을 수리했고 황무지를 밭으로 만들었다. 주민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쳤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했다.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화내지 말고 바꿔라. 분노를 불평으로 쓸 것인가, 개선으로 쓸 것인가?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18년 유배 생활 후 정약용은 풀려났다. 사람들은 물었다. 당신을 모함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약용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미 이겼습니다. 그들이 나를 유배 보낸 18년 동안 나는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들은 나를 벌주려 했지만 오히려 나에게 공부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분노를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여전히 그들의 포로다. 정약용은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용서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렸다. 분노를 인정한다. 억압하지 않는다. 분노를 표현한다. 건강한 방법으로 분노를 놓아버린다. 집착하지 않는다.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용서는 분노를 이긴 증거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환갑을 넘기며 이렇게 썼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조심해야 한다. 젊을 때는 화를 내도 회복이 빠르지만 늙으면 화 한 번에 병이 든다. 실제로 노년기의 분노는 건강에 치명적이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심장에 무리가 가고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 게다가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멀어진다. 특히 자식들이 멀어진다. 노년의 외로운 이유 중 하나가 조절되지 않는 분노 때문이다. 정약용의 조언이다. 늙으면 큰일에 화내지 말고 작은 일에도 화내지 마라. 그냥 화내지 마라. 나이가 들면 작은 것에 예민해진다. 밥이 조금만 짜도 화가 나고 자식이 조금만 늦어도 화가 나고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난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한다. 작은 것에 화내는 것은 자신이 작아졌다는 증거다. 큰 사람은 작은 것을 넘어선다. 이것이 정말 화낼 만한 일인가 자문한다. 1년 후에도 이것이 중요할까 생각한다. 내가 완벽한가 자신을 돌아본다. 정약용이 가장 후회한 것이다. 유배 가기 전 정약용은 가족들에게 종종 화를 냈다. 하지만 18년 떨어져 지내며 깨달았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가장 쉽게 화를 낸다. 하지만 가족이야말로 가장 소중히 대해야 할 사람이다. 유배에서 돌아온 후 정약용은 가족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아들이 실수해도 조용히 타이르고 아내가 뭔가 잘못해도 미소로 넘어갔다. 가족에게 화내는 것은 집안의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정약용은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식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500권의 책을 쓴 것도 아니고 높은 벼슬을 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분노를 이긴 것이다. 18년 유배 생활 동안 나는 수천 번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분노에 무릎 꿇지 않았다. 그것이 나를 지켰고 내 가족을 지켰고 내 학문을 지켰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이겼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무언가에 화가 났는가?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자식의 무심함에, 세상의 부당함에.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다. 분노는 선택이다. 화를 낼 것인가 조절할 것인가. 파괴할 것인가 창조할 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 주인이 될 것인가. 오늘부터 실천해보라. 화가 날 때 10가지 세어라. 말하기 전에 23번 깊이 쉬어라. 화나는 일을 글로 쓰고 태워라.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놓아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몸을 움직여라. 빠르게 걸으며 화를 땀으로 내보내라. 하루를 기다려라. 화났을 때의 결정은 평생 후회한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정약용은 60의 나이에 유배를 가서도 화를 조절하며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분노의 노예가 아닌 분노의 주인이 되라.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질 것이다. 정약용의 이 말씀은 분노와 마주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정확히 보여준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숲속에 있을 때는 나무만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숲 전체가 보인다. 마찬가지로 갈등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지만 거리를 두고 보면 자신의 문제점도 보이고 상황의 전체적인 흐름도 파악할 수 있다. 왜 화가 났는지 자문해 보라. 정말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내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인가? 혹시 내가 오해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분노를 식혀준다. 객관적 시각을 가지려면 자신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자신의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 파문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들도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중요한 것은 그 파문에 계속 신경 쓰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파문은 저절로 사라지지만 그것에 매달리는 마음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파문에 계속 돌을 던지면 연못이 계속 출렁인다. 하지만 그만 던지면 연못은 다시 평온해진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분노의 기억을 계속 되새기면 마음이 계속 어지럽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멈추면 마음이 다시 평온해진다. 정약용은 말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깊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한다. 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자신의 본심과 원칙이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자신만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분노 때문에 자신의 마음까지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상대에게 자신의 행복까지 맡기는 어리석은 일이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다. 남들이 뭐라 해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꿈을 지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어도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인격을 잃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자신의 평안은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내 행복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 내부의 평안에 달려있다.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반대로 마음이 어지럽면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불행하다. 봄이 와도 피지 않는 꽃이 있다. 그것은 그 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그 꽃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 혹은 그 꽃에게는 다른 계절이 어울릴지도 모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직 깨달음의 때가 오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가르침을 주려 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지혜다. 모든 것을 당장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 매화는 추운 겨울에 핀다. 다른 꽃들이 모두 시들어버린 시기에 홀로 꽃을 피운다. 이것이 매화의 특별함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이른 나이에 성숙해지고 어떤 사람은 늦은 나이에 깨달음을 얻는다. 각자의 때가 다른 것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이는지 알 수 있다. 그들 나름의 기준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를 뿐이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정의감에 따라 행동한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눈에는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존의 시작이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정약용은 유배 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글을 썼다. 하지만 그가 쓴 글들은 자신을 탄핵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원망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대신 백성을 위한 정책과 개혁 방안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학문적 가르침으로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건설적인 삶의 태도다. 남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원망과 비판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건설적인 일에 집중할 때 진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건설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첫째,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셋째,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억지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지 않는다. 그것이 물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물처럼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 억지로 남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살핀다. 흙을 보고 물 빠짐을 확인하고 햇빛이 잘 드는지 점검한다. 그리고 조건이 맞는 땅에만 씨앗을 뿌린다. 우리도 농부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 그는 농민들에게서 농업 기술을 배웠고 어부들에게서 고기잡이 기법을 익혔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있었기에 그는 실용적인 학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 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살아간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서든 배울 점을 찾는다. 나이가 어려도 지위가 낮아도 학력이 부족해도 그 사람만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 이런 태도 때문에 성장의 기회를 놓친다. 결국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실수를 하더라도 남의 탓으로 돌린다. 둘째, 그들은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건설적인 비판도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셋째, 그들은 변화를 거부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기존의 것에 안주한다. 정약용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공부에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배움의 자세라는 것이다. 분노를 경험하는 것도 우리에게 배움을 준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답변이 될 수 있다. 분노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침묵으로 답하라. 도발에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라. 진정한 강자는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하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그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았다.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의만 지켰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인간관계의 기술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차가우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어디에 쓸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다가는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정약용이 남긴 또 다른 지혜가 있다. 마음속에서 천명과 인욕이 싸워 올바른 판단을 내리듯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그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허물도 고치게 된다. 이 말씀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다.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런 성찰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성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자기 성찰과 현실인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는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가까이 가려 하면 가시를 세우며 경계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다가는 서로 상처만 입을 뿐이다. 고슴도치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가시를 세우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태도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차를 많이 마셨다. 그래서 그의 호가 타산이 되었다. 차를 우리는 과정을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먼저 좋은 찻잎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적당한 온도의 물을 부어야 한다. 너무 뜨거우면 차가 타고 너무 미지근하면 제대로 우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너무 짧으면 맛이 없고 너무 길면 쓴맛이 난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차를 우리는 것과 같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성급하게 반응하면 관계가 타버리고 너무 참기만 하면 독이 된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정약용은 또한 말했다. 천하에 읽기 쉬운 것 중에 나만 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자신을 지키는 것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이다. 외부의 압력과 유혹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특히 분노가 치솟을 때는 더욱 그렇다. 분노에 휘둘리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다가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자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간다. 억지로 바위를 뚫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도 결국에는 바다에 도달한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일 수도 있다.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을 만났을 때도 이런 강물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정면 돌파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약용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이 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향을 떠나 살면서도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신력이 아닐까?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정신을 배워야 한다.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 어려움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도구다. 정약용이 제자들에게 자주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실사구시다. 실제 상황에서 진실을 추구하라는 뜻이다. 이론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에서도 이런 실사구시 정신이 필요하다. 이상적으로는 화를 전혀 내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실사구시 정신이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도 있다. 끝까지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적절한 때에 물러서는 것도 지혜다. 전쟁에서도 전략적 후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일시적으로 후퇴하여 더 큰 승리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에서도 이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마음속에 남아있는 화를 조금이라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내일 누군가에게 화를 내기 직전 한 번쯤 숨을 고르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면 이 시간은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채널은 분노를 부추기지 않고 상처를 소비하지 않으며 조용히 삶의 중심을 되찾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도록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곁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